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가 아니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책 페이지 104페이지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피정의양, 정의양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 얘기한 건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의는 피정의양과 정의양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피정의양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대상, 그러니까 정의하려고 하는 대상. 그다음에 이제 정의양은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이제 정의양. 근데 이 정의양이라는 거는 또 다시 종차와 유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유개념하고 종차로 나눠질 때 유개념이라는 거는 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피정의양, 이 정의양이 속하는 상위 개념이 유개념. 그리고 종차는 그 상위 개념의 여러 개의 다른 여러 가지들과 이 내가 정의하고자 하는 이 대상을 구별시켜주는 이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종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 일단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그래서 이게 피정의양,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건 인간에 대한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양. 그리고 이 정의양은 이성적인이라는 종차와 동물이라는 유개념으로 나뉘는 거고, 이 동물은 인간보다 상위 개념이고요. 그 다음 이성적인이라는 것은 이 동물이라는 상위 개념 아래에 속하는 인간을 포함하는 여러 개들과 인간을 구별짓는 속성, 인간만이 가지는 속성이 종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10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그 피정의양과 정의양에 대한 이야기 그 아래에 이처럼 사전적 정의에 쓰이는 개념 설명은 필자와 독자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전적 정의만으로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추상적 개념인데, 뭐 종교나 자본주의 같은 추상적 개념은 그런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이런 거는 보통 확대 정의가 필요하다. 이거 확대 정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그러니까 그때 정의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04페이지에 예문에 보면 이 예문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감상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단순히 감상주의는 뭐다라고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감상주의에서 예문도 감상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예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다음에 뭐 낙관주의와도 관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딱 그 포커스를 감상주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상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105페이지에 첫 번째 문장 보면 확대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 글을 읽으면 정의하는 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새로운 인식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만으로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확대 정의. 그리고 확대 정의 방법을 할 때에는 뭐 예시나 비교나 대조나 분류 묘사 등과 같이 다른 글쓰기 방법.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문에도 보면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심파조 연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뭐 영웅에 대한 숭배, 자연물에게 인간성을 부여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도 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과 같이 다른 글쓰기 방법이 함께 동원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정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정의의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10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사전적 정의에서 피정의항과 정의항은 대등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피정의항이 정의항의 범주보다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의는 피정의항과 정의항으로 나뉘는데 주의해야 되실 거는 여러분들 책에도 보시면 피정의항과 정의항 사이에 표시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대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등은 전기의 힘으로 방을 밝히는 조명기구이다 라고 했다면 이 정의는 잘못된 정의예요. 왜? 전기의 힘으로 방을 밝히는 조명기구가 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램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등이라는 피정의항보다 전기의 힘으로 방을 밝히는 조명기구이다라는 정의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거는 대등이 되지가 않으므로 이거는 옳은 정의가 되지 않죠. 또 다시 예를 들어 연필은 필기도구이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필이 피정의항이고 필기도구이다가 정의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기도구 중에 필기도구가 연필만 있는 게 아니죠. 펜도 있고 볼펜도 있고 뭐 만년필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그러면 피정의항보다 지금 필기도구이다라는 정의항이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등하지 않으므로 이거는 잘못된 정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의규칙 1은 사전적 정의에서는 피정의항과 정의항이 대등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106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피정의항은 정의항의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 줄 정의항이 피정의항의 동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요. 책에도 나와 있죠. 정치가랑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잘못된 정의라는 얘기야. 왜?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피정의항에 나온 정치라는 말이 정의항에서 그냥 단순히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정치라는 말을 또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정의다. 그래서 피정의항의 어떤 용어나 관념이 정의항에서 단순히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규칙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한다면 사회학의 사회와 사회라는 용어가 그냥 단순히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의 온갖 현상, 구조, 질서, 변동 등에 관한 원리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풀어서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정의를 내릴 때 피정의항에 들어있는 어떤 용어나 개념이 단순히 정의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요. 정의에는 부정적 진술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수라란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건지 밥이 아니다라는 건지 의미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부정적 진술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닌 여자 어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일단 부정적인 진술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닌 여자 어른이 어머니만 있는 건 아니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그냥 아줌마도 있고 그쵸? 그렇게 되면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다 잘못된 정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에는 부정적인 진술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요. 네 번째,
정의항이 비유적이어서는 안 된다. 만약 내가 시는 문학의 꽃이다 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시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가 문학의 꽃이라고 했을 때 문학의 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항이 비유적이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중년이랑 제법 많은 나이다. 그러면 제법 많은 나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40살이 많은 나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이 많은 나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다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중년이란 40살 안팎의 나이다. 나는 중년도 아니네. 이제 노년에 가까워지는 건가? 여하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항이 비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책이 없는 거죠. 정의의 형식에 맞아야 한다. 즉 정의는 반드시 명제로 진술되어야 된다. 명제로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진술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정의의 부분이 피정의항과 정의항, 그 다음에 정의항에는 종차와 유견념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정의에는 반드시 종차와 유개념이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종차와 유개념이 이제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내가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 이 예시는 뭐 때문에 틀린 걸까요? 그렇지. 종자가 내가 마치 들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종차가 없잖아. 그쵸? 종차가 없고 여기 지금 유개념만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 인간은 이성적이다 라고 내가 지금 정의를 내린 것도 이것도 잘못이죠. 이거는 뭐가 빠진 거겠어? 종차만 있고 유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종차, 동물이다, 유개념. 이렇게 종차, 유개념이 모두 제시되어야지 올바른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요. 정의의 내용이 적절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유개념이 정의항에 있는 유개념이 바로 상위의 것이어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즉 정의항에 있는 유개념이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대상의 바로 위의 개념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건 맞고 인간은 이성적인 생물이다 라고 하는 건 틀려요. 왜냐하면 인간의 바로 위의 개념은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동물 위의 개념이 생물이죠. 그쵸? 그러면 인간, 내가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대상인 인간의 바로 위의 개념은 동물인 거지 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개념에 들어갈 것은 대상,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바로 위의 단계인 범위의 것이 들어가야지 위의 것, 바로 위의 것이 아닌 다른 위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유개념이라는 개념의 것은 반드시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바로 위의 단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차는 전형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전형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즉 대상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종차로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간은 피정의양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가 정의양이죠.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종차인 거고 동물이다가 유개념이죠. 그러면 이 종차,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에 속하는 다른 개념도 언어를 사용하는 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적절한 정의가 아니다. 이 종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종차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은 코로 숨을 쉬는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동물이라는 이 유개념에 인간 말고도 여러 개가 있잖아. 그쵸? 근데 이 여러 개들, 여기는 이제 인간이고 이 여러 개들 중에서 코로 숨을 쉬는 게 인간만이 가지는 속성은 아니죠. 다른 것들도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 숨을 쉰다라는 이 종차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적절한 정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정의양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묘사나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 정의를 내릴 때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명제로 딱 정확하게 종차, 유개념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 거지. 저 대상, 피정의양에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묘사나 해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퉁소는 대나무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그것을 손가락으로 맞은 데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낸다. 이거는 퉁소라는 정의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쵸? 이렇게 단순한 묘사로 피정의양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이제 글 쓰는 방법 중에 정의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와 대조를 보시면 되죠. 그쵸? 비교와 대조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비교는 비슷한 거를 찾아서 서로를 견주는 거고 대조는 이 두 대상 중에 대상이 가지는 차이점을 찾아내서 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9페이지요. 첫 번째 줄에 보면 비교와 대조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비교는 두 개 이상의 대상 사이의 유사성, 비슷한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견주는 거고 대조는 서로 간의 차이점을 찾아내어 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연필과 샤프에 대해서 이제 비교와 대조를 해보자면 비교는 연필과 샤프는 모두 우리가 자주 쓰는 필기 도구이다 라고 해서 연필과 샤프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점,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우리가 쓰는 필기 도구라잖아요. 필기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는 연필과 샤프 둘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조는 연필은 나무로 샤프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다른 점이죠. 차이점. 그렇죠? 그럼 차이점을 각각의 속성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대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비슷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비교고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대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 10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비교와 대조의 목적은 두 대상 간의 우열이나 가치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대조나 비교나 둘의 어떤 차이나 유사점을 밝히는 게 목적인 거지. 이거를 이렇게 비교나 대조를 해서 이게 좋아, 이게 나, 이게 더 우열해, 뭐 이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교나 대조를 할 때 유의점, 여러분들 거기 책 첫째 보면 두 대상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경우 서로 같은 측면끼리 비교하거나 대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대만과 일본을 비교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만에 만약에 날씨를 비교했으면 일본도 날씨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대조를 하거나 비교를 할 때 날씨를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대만은 날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국토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측면, 같은 것을 비교하거나 대조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비교, 대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만과 일본을 비교를 하는데 대만과 일본을 서로 비교한다는 건 대만과 일본을 알기 위해서 비교나 대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나 대만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비교나 대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상을 선택해서 비교, 대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상끼리, 이거는 첫 번째에 나오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죠. 같은 범주, 즉 날씨면 날씨, 국토면 국토, 뭐 무역이면 무역,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끼리 비교, 대조하고, 또는 넓게 보자면 내가 대만과 일본을 비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나라라는 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대만과 아메리카 대륙을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상들끼리 비교, 대조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효과적인 비교, 대조를 위해서는 어떤 거를 고려하셔야 하냐 하면, 첫째, 설명하려는 한 사항을 독자들이 이미 친숙히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을 시킨다. 너무 독자들이 지식 없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비교, 대조를 하면 독자들은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친숙히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을 관련시켜서, 독자들이 이미 친숙히 알고 있는 것 관련시켜서 비교, 대조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둘째, 독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일반 원리에 관련시켜서 비교, 대조한다.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 대만과 일본을 이야기했을 때 대만, 일본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미 날씨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날씨 같이 이미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 원리에 관련시켜서 비교, 대조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셋째는 일반적인 원리나 관념의 설명을 위하여 이미 알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비교, 대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알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비교, 대조하면 이 일반적인 원리나 관념들이 훨씬 더 잘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나 관념의 설명을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친숙한 사항들을 비교, 대조하면 훨씬 더 이 설명이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잘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비교, 대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분류와 구분인데, 그러니까 분류와 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 111페이지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분류와 구분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면 독자가 훨씬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계층적인 조직 체계의
상위에서 하위로 이행하는 방식을 구분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이와 관련 중요한 것은 대상을 분류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라야 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적용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주 쉽게 보시자면 구분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나누는 게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범위로 가는 게 분류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거를 세세하게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게 구분. 그 다음에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거를 같은 거를 모아서 하나의 큰 걸로 묶는 것을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시간이 애매모호해서 분류와 구분이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다시 하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것들 다시 4시간이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류와 구분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